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요번에는 이제 5, 6월 강의는 우리가 기출문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뭐 어느 시험에서나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분석에 있어서의 그 기본 데이터가 되죠. 그 기출문제 안에서 대개 출제가 그 안에서 이제 출제 범위나 난이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일반 사회에서 경제학 부분이 최근에 와서 그 기출 문제에서 과거 다루지 않던 특히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효용 극대화 문제, 그다음에 요소 공급에 있어서의 자본 공급, 노동 공급 문제, 거기서 이제 한 두세 개 정도가 과거에 출제되지 않던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완하면은 크게 이제 과거 그 출제되던 그 분위기에서 크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아마 그 1년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작년에 기출문제를 거의 다 이제 풀어보셨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거의 수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 기출문제 한번 풀기 위해서 이제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5, 6월 달은 그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쭉 이제 1, 2, 3, 4월 달에 이론 정리한 부분을 전제로 해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데, 그 대신 그 초수 하시는 분들은 올해 처음 보시고 이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수강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물론 이제 안 들으시니까 못 들으시게, 제 말씀을 듣지 못하겠지만 그분들은 요 5, 6월 달에 기본 이론을 전부 정비를 하고 그러면서 예년에 우리가 기출문제들 쭉 풀어왔으니까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 세 문제 출제됐었죠, 우리가.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요 기출문제는 이제 제가 92년, 93년 이때부터 과거에 그 객관식 문제가 있을 때부터 우리 문제를 쭉 전부 다 수록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여기 해설을 제가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경제 관련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요 문제집을 가지고서 한번 쭉 다뤄보시면은 예, 그런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는 하고 이론 정리하면서 문제풀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예, 기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쭉 풀어 가시면서 풀면서 이론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7, 8월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를 가지고서 쭉 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력 발휘를 좀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기출문제 초수하시는 분들은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를 같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론 정리가 1, 2월, 3, 4월 달에 좀 미진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경제원론, 이중우 교수님 경제원론, 예, 최심판 그 강의 지난 겨울에 해 두었던 것을 전부 여러분한테 열어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진도별로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해 가면은, 그렇죠, 이론 정리 쭉 한번 하시고 문제풀이로 연습해 보는 그런 좋은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 우리가 이제 2달 동안에 나가는 거니까 미시 4번, 거시 4번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중규 교수님 경제원론 강의를 한번 시간을 적절하게 잘 시간표 짜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5, 6월 달은 하여튼 이론 정리 마무리 한번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앞에 전반부 1장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해서 수요 공급이라는 응용 부분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모든 미시경제학 문제를 푸는데 기본 개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과거 객관식 문제까지 쭉 포함시켜서 보시면은 그 전반적인 내용을 잘 정리할 수가 있는 그 제가 중간중간에 그 보충 문제 추가해 놓고 했으니까 요대로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보실까요? 앞에 보면 빨리 좀 보시면 이제 경제 원칙이라고 할 때 경제학에서 이제 기본이 자, 1장이 경제 문제, 경제 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경제 원칙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크게 보면 또 사메슨 교수님의 세 가지 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굴 위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어떻게 생산할까, 이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죠. 이게 효율성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배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분배는 가능하면 소득 분배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균등 분배를 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공평하다는 거하고 균등하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은 공평하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진보와 보수, 또 자유와 평등 이 개념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균등 분배, 가장 아름다운 분배가 균등 분배가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경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자원 배분 효율성, 소득 분배 공평성 이렇게 되는데 이 공평성 문제는 그렇죠, 경제 이론으로 다루기 어렵죠. 균등 분배라고 할 때 사실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 있어서는 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인데 그러면 이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그렇죠 잘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와 관련돼서가 이제 경제 원칙이 되는 거죠. 효율성에 전제되는 기본 원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죠.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효능. 그러니까 경제 원칙인데 요거는 어떤 경제 행위에 따른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순편익 극대. 요거는 이제 편익에서 비용 뺀 게 순편익이 되죠. 편익은 뭐 소비자라면 효용이고 생산자는 수입. 또 정부라고 보면 우리가 경제 주체를 세 주체다 그러면은 가계, 기업, 정부가 되는데 그렇죠. 가계는 자기 소비할 때 소비자들 주어진 소득으로 소비하면서 효용 극대화. 기업은 수익 극대화겠죠. 정부는 사회 후생 극대화. 정부 역할은 그렇죠. 국리민복 그러잖아요. 편익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거고 비용, 소비자의 비용은 자기 소득이 되겠죠. 뭔가 소비해야 되니까. 기업의 비용은 생산비.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비용이다 하게 되면 세금 걷어서 지출해야 되는 정부 지출. 그렇게 되죠. 편익과 비용. 요 차이가 순편익이죠. 그럼 이걸 이제 극대화해야 되니까 경제 원칙은 뭐죠? 비용은 미니마이즈하고 최소화하고 편익은 극대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편익이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비용 최소화, 편익은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경제 원칙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모든 경제 분석에서 우리 그렇죠? 가계, 기업, 정부를 따지는데 기본 원칙이 되는 거죠. 경제 원칙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것은 관련되는 개념의 비용인데 경제학에서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이었죠. 자, 기회비용은 우리가 뭔가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거 이게 명시적 비용 플러스 어떤 행위를 했단 말이죠. 다른 행위를 포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점심에 짜장면 먹었으면 짬뽕 못 먹게 되잖아요. 그 포기한 대안의 최고가치,
포기한 대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최고 가치를 더한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 공부하게 되면은 법학 공부 시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 공부 2시간 할 때 2시간만 경제학 공부의 비용이 아니고 헌법 공부했더라면 내가 그렇죠? 학습할 수 있었던 그만큼이 포기한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화폐적 비용 요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회비용 개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 중에서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 있었죠. 자, 매몰 비용은 과거 선택에 의해서 이미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럼 이건 매몰 비용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 분석에서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게 완전 경쟁 기업, 뭐 독점도 마찬가지죠. 모든 기업이 단기에 만약에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싸다. 그럼 이제 조업 중단해야 되죠. 그럼 그때 발생하는 비용, 고정 비용, 들어가 있는 고정 비용이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원칙과 관련해서 요 정도 정확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물론 이제 시험에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그래도 요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요것이 모든 경제 분석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 인컴으로 X, Y 소비할 때 그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비용으로 그렇죠? 생산할 때 이윤 극대화가 되겠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 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가계, 기업, 정부 하게 되면 정부는 그렇죠. 세금을 거두죠.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들에게 그렇죠. 여러 가지 지출하게 되죠. 지출을 하게 되면 뭐 소비 지출, 정부의 투자 지출, 그다음에 각종 국민들에게 보조금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세금으로 요거 적절하게 잘 지출해 가지고 maximize social welfare,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거. 자, 요게 우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분석에서 우리는 다 각자가 그죠? 경제 원칙에 따라서 선택한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시장에 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공급 곡선이 도출되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의 의미는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했고 가격, 거래량, 요 가격 지불하고 요만큼 소비해서 효용 극대화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공급자들은 주어진 비용으로 생산할 때 가격 Q 이렇게 해야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균형하게 되면 어때요?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자신의 경제 원칙에 따라 효용 극대화했고 이윤 극대화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소 시장도 보게 되면 팩터 디맨드, 팩터 서플라이인데 노동 자본, 수요자는 기업이죠. 기업이고 요소 공급자들은 우리 소비자들이죠. 그 소비자들이 노동과 자본을 공급해서 요소 소득을 얻게 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소 공급 소비자들이니까 이들은 역시 효용 극대화해서 요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업은 그렇죠. 이윤 극대화에 의해서 요소를 수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경제 논리가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 분석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수요 공급 논리가 그렇죠. 생산물 시장,
요소시장. 그리고 거시경제학은 이게 밑바탕이 되는 거죠.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노동시장, 자본시장. 이렇게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경제학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야?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걸 우리가 셀프 인터레스트라고 그러죠. 소비자는 효용이고 나의 효용이에요. 기업은 우리 회사 이윤이니까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셀프 인터레스트, 사익이란 말이에요. 사익.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의 사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난장판이 될 것 같아도 어때요? 시장을 통해서 그렇죠. 사회 후생이 극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게 경제학의 기본 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늘 이런 개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이게 합리적이죠. 경제 원칙에 맞도록 행동한다? 이게 경제적 합리주의란 말이에요. 뭐 남을 위해서 소비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합리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 봐주시고 그리고 특히 기억할 것은 비용은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볼 것이 순편익 극대화, 편익에서 비용 뺀 순편익을 극대화하게 되는데 이때 요거는 말이죠. 토털 편익, 토털 비용이 아니죠. 토털 베니핏, 토털 코스트가 아니라 경제학의 모든 분석은 한계죠. 한계 개념. 그러니까 마지널 베니핏, 마지널 코스트. 그렇죠? 그래서 한계 개념으로. 그러니까 한계 개념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체 10개 소비할 때 10개 대상으로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추가 생산 소비할 때마다 비용 편익.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제 한계 개념 분석하려니까 미분이 들어오게 되죠. 한계 효용, 한계 비용, 또 한계 수익 해서 경제학의 분석은 총 변수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어떤 경제 행위를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게 아주 기본 원리가 되겠어요. 그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 얘기가 전부 기회비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뤄졌는데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다라 그 내용인데 그 네 가지 가나다라 내용을 요걸 제시하면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기회비용 개념이다 이거지.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는데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포기한 대안의 가치까지 고려하면서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 한번 보면 어때요?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휴학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럼 여기도 계속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휴학할 수도 있는데 각각 기회비용을 따져보겠죠. 그러니까 휴학의 기회비용보다 학업 계속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업을 계속한다 하는 얘기고 또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이다. 이게 이제 그렇죠. 이거 우리가 좀 보게 되면 2번 문제 나번 얘기는 뭐냐면 거시경제에서 나올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알죠. 화폐 시장에서 화폐 시장과 채권 시장의 그렇죠. 동시 균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에서 제대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니까 한번 해보면 채권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에 원리금을 얼마를 지급했다는 게 고정돼 있겠죠. 만기 원리금 주어져 있는데 이 채권의 가격이 그렇죠. 수시로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을 시장 가격 주고 샀는데 원리금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하고 해서 채권 사서 원리금보다 채권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하고 따져보면 만약에 현재 채권의 가격보다 원리금 받을 게 더 많다 그러면 플러스의 수익이 나겠죠. 예. 만약에 채권의 가격이 원리금보다 더 비싸다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해보는 채권은 사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수익을 봤다. 채권의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원리금 이게 더 많을 테니까 수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채권 수익률. 그걸 우리 지금 현재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채권 수익률 그 중에서 정확히 얘기해 보면 국고채 수익률이죠. 국고채 수익률이 바로 시장의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나올 얘기지만 여기서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채권 투기는 돈을 가지고 하죠. 통화로 채권 사고 팔고 하는데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통화는 보유해봤자 어떻게 돼? 통화라는 게 현금, 예금인데 이자가 보잘것없죠. 통화 보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정기예금 했다 하더라도 이자가 뭐 아주 약하잖아요. 그러면 통화 보유 수익률은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정기예금 금리 연 1% 받았다. 그거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보유 수익률은 제로고 통화 보유. 근데 채권을 보유해서 자기가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분석할 때 이자율 분석할 때 화폐 시장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죠. 통화 공급, 통화 수요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럼 이 이자율은 뭐다? 그렇죠. 통화 보유할 때 채권 보유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 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화시장 가지고 이자를 분석하는 의미가 그거죠. 전업주부 경제가치 호황기일수록 더 크다. 호황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이제 팬데믹이 엔더믹이라고 그러나요? 풀려가지고서 뭐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임금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호황기에는. 그러면 전업주부의 경제가치, 기회비용이죠. 전업주부는 일 못하고 있잖아요. 일 못하고 있는데 시장 임금이 높아진다면 전업주부의 기회비용 높아지겠죠. 예.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라보는 가하고 똑같죠. 10대 연예인들이 대학 진학 선호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은 뭐야? 연예인 하고 싶은 그 10대들이 대학 진학하는 것에 기회비용은 연예 활동할 때 수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예 활동할 때 기회비용은 그렇죠. 대학 진학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효용.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그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라 한번 보실래요? 대학 진학을 안 한다 하는 얘기는 대학 진학 기회비용, 연예활동 가치, 연예활동 기회비용, 연예활동 기회비용은 대학 진학 가치죠. 그러니까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연예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을 우리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충 2개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만 평이하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3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4번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선택을 할 때 한계적 선택이라는 것이었죠. 총편익 총비용 이걸로 한단 말이야. 총편익 총비용이 아니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데이터로 준 거는 공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경제학, 회계학, 재무관리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 총 점수죠. 1시간 할 때 경제학만 했다면 45, 2시간 했다면 64점, 3시간 한다면 82점, 4시간 하면 91점. 그럼 한계 점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제가 그 밑에 표를 만들어 놨죠. 1시간 한계 점수 45점이야. 1시간 할 때 45점. 2시간 할 때 총 점수가 64점이니까 한계 점수는 64에서 45 빼게 되면 19점이죠. 그러니까 처음 1시간에서 점수 45점이고 1시간 추가 공부했을 때 증가한 점수 이게 19 한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별로 한계 점수를 쭉 해야 되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돼? 한계 점수가 제일 높은 순서대로 시간 투입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한계적 선택이다 하는 것을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경제학의 본질 뭐 이래가지고요. 경제학의 방법론 이렇게 다뤄지게 되는데 그 1장에서 이제 기본 개념을 보셨고요. 2장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분석하는 주리 이론이죠. 이게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그러죠. 자,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모든 경제 문제를 다 수요 공급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자본주의 경제 분석하는 대표 이론 요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 이제 공부할 것은 그렇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 이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실증과 규범입니다. 그러면 실증 경제학은 뭘까요? 과학적인 사실관계 분석하는 것이니까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 이론이고 규범 경제학은 이 경제 이론을 가지고 현실 경제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하는 것이니까 뭘까? 이론을 가지고 정책. 그래서 경제학을 크게 나누면 실증 경제, 규범 경제인데 그러니까 대개는 다 경제 이론이 미시것이 실증 경제학이죠. 근데 이제 거시 경제학에 가거나 아니면 미시 경제학 뒷부분에 미시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야 될까? 그렇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외부성이 있을 때 뭐 세금 매긴다 기타 등등 이런 게 규범 경제학이다. 그리고 거시 경제학에 가면은 인플레이션 실업이 발생했다. 그럼 요거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재정, 통화 정책이 되겠죠. 네, 재정, 통화 정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규범 경제학과 실증 경제, 경제 이론 그걸 가지고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규범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제 이론과 관련해서요. 경제 이론이 나름대로 가설, 가정, 가설, 검증 해서 나름대로 이제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이론이 형성이 됐는데 요 이론 오류 가능성이 있죠. 인과 오류, 구성의 오류 이렇게 됐죠. 인과의 오류다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해 보는 것이죠. 인과를 잘못 판단했다. 그렇죠? A 이어서 B인 것을 요게 참인데 B 이어서 A다라고 거꾸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A와 B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잘못 판단하는 것이 인과의 오류고 구성의 오류는 우리가 흔히 숲과 나무의 문제다 이거죠. 나무가 모아져 있는 게 숲이지만 숲을 분석하는 거하고 나무 자체 분석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죠. 전체와 부분의 차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시영작적 문제하고 거시영작적인 문제가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과 오류, 구성의 오류.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두 문제 이렇게 제시했어요. 요대로 한번 보시고 그 12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요게 뭐겠냐. 오류를 범하겠죠. 갑과 을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갑은 이거 옛날 얘기죠.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평창에서. 그래 대개 동계올림픽 하는 나라들은 보게 되면 서구의 선진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도 그쵸? 이때 벌써 18년 옛날 얘기니까 곧 3만 달러가 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상관관계로부터 인과관계, 이게 도출되는 과정.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열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되면 야 중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이야.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구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1장, 2장은 이제 경제 그 미시형적인 구성으로 볼 때 경제학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개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지금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 교재 구성, 미시형적 경제 원론 구성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요 공급 이론이 되죠. 자,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 경제 문제는 수요 공급 이론으로 접근하게 되잖아요. 생산물 시장 수요 공급, 요소 시장 수요 공급, 금융 시장, 통화 시장과 채권 시장의 상호작용. 또 앞으로 보게 될 외환 시장이 있죠. 달러 외환 시장 수요 공급, 환율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시장에서 채권의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면 통화 보유 기회 비용이 이자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게 되죠. 요소 시장 하게 되면 노동 시장, 자본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임금 이자가 결정이 되고 생산물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생산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경제학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 문제 분석은 전부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이게 신고전학파 이론이었죠. 그러면 3장에서는 이 생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 개념들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탄력도, 일레스티시티, 5장에서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부분 이렇게 그렇죠.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경제 원론 보게 되면 여기 이제 2편 해서 경제학에서 앞으로 모든 시장 분석할 때 사용하는 그 기본 개념들을 전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여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으로 한번 보시면은 우리 시험제도 개편이 2014년도에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이후 이 부분에서 출제된 것을 한번 보려면은 여기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 교재 41페이지요. 4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13번 문제예요. 미리 한번 보시죠. 우리 경제학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요게 22년 2학년도 시험 문제, 그러니까 21년도 작년 11월 달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었죠. 예. 시장 수요 공급해서 그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고 정부가 수매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시면 14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소비자 잉여 계산 문제. 그 다음에 43페이지 15번을 보면은 자 19년도 우리 문제인데 이것도 최고 가격제 시행했을 때 후생 변화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6페이지에, 44페이지에 16번 문제 보시면 18년도. 이렇게 도출이 되어졌죠? 세금 부과할 때.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제가 보충 문제 했고요. 그 뒤에 거는 이제 과거 문제인데. 그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시험제도 개편되고 14년 이후만 놓고 볼 때, 그쵸?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 주로 이제 여기에서 이 응용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요걸 풀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개념들이 여기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출제가 그렇죠? 비교적 이 정도 되면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하면 되겠죠. 전체 이 파트로 볼 때 2편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근데 내용은 하나하나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난이도가 높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잘 챙겨줘야.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또 역시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잘 적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본 개념들이니까 여기를 잘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야, 기출문제가 여기 뭐 이 정도 나오는 거니까 안 해도 된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리 난이도가 쉽다 하더라도 기본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야,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분위기는 이렇게 미리 한번 보시고요.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과거 객관식 문제에 포함해서 한번 쭉 보는데 이게 다 기본 문제들이요. 핵심 기본 문제. 그럼 요거를 이제 중첩되는 거는 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15페이지로 돌아갑시다. 3장이야. 수요 공급 이론이요. 수요 공급 이론의 객관식 문제 1번인데 경제학은 뭐 100년 전 문제나 지금 문제나 그렇죠. 다루는 주제는 똑같으니까 92년도 옛날 문제인데 이게 수요 공급 함수 주고 균형 찾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공부 하나 하고 들어갑시다. 수요 함수가 5000에 500p supply 공급 함수가 500p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그림 맨 그렸잖아요. 시장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자, 일반적으로 그려봅시다. 수요 공급 곡선이죠, 이게. 그래서 가격하고 수량이 결정이 되는데 근데 정작 처음 시작할 때 늘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경제 이론 보게 되면 수요 공급 함수 그러면은 수요 함수는 뭐죠? 펑션 오브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독립이고 얘가 종속 변수가 되죠. 공급량도 역시 가격의 함수가 되니까 그러면 수학적으로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독립 변수가 가격이죠. 종속 변수가 수량이 되니까 그렇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수요 함수 가격과 역의 관계 이거 수요 함수고
공급함수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근데 경제학의 관행은 어떻게 됐었죠? PQ를 마샬 이후의 관행이라고 그랬죠. 마샬 교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초 이 수요 공급 말씀을 하신 분인데 수직 축의 가격, 수평 축의 수량으로 표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함수와 곡선식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림이 수학적 관행 그려지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가격이 독립, 수량이 종속 변수가 되는데 그림은 마치 수량이 종속 변수인 것처럼 독립 변수인 것처럼 그리게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수요 곡선식, 공곡선 도출해야 되겠죠. 가격으로 정리한다. 함수식을 가격으로 정리해서 수요 공급 곡선식을 도출하는 거죠. 해봅시다. 가격으로 정리해야 돼. 넘겨야 되죠. 마치 얘가 종속 변수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러면 5000 빼기 Q가 되죠. 얘는 둘 다 플러스니까 위치만 바꾸면 되죠. 500P equal QS. 그럼 이게 뭐예요?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공급 함수 가격으로 정리했어. 그럼 이걸 정리하면 수요 곡선식이 되는 거죠.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앞에 500부터 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식 전체를 500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이제 1000 빼기 500분의 1의 Q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도 가격 1로 만들어야 되니까 50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공급 가격이고 수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식, 공급 곡선식 이렇게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림 그려서 실제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가격으로 정리해서 도출됐다. 그렇죠? 그림 그려보면 절편이 1000이 되고 기울기가 500분의 1이 되는, 그럼 500분의 1 높이 나누기 밑변 500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럼 이게 500이 되려면 여기다 500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울기가 500분의 1이 돼. 근데 얘는 절편이 없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기울기가 500분의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분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원초적인 개념이 균형이라는 거죠. 시장이 균형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양쪽의 힘이 같아져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균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균형은 어때? 양쪽의 힘이 똑같다. 사고 싶은 수량, 팔고 싶은 수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죠. 또 곡선으로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가 지불용이 최고 가격, 수요 가격, 공급자가 팔고 싶은 최저 가격, 공급 가격이죠. 요것이 같을 때, 그렇죠? 요것이 같을 때가 균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불용이 최고 가격, 받고 싶은 최저 같을 때가 균형이고, 오리지널 균형 조건은 사고 싶은 수량, 팔고 싶은 수량이 같을 때이다. 그러면 가볼까요? 자, 요게 수요 공급 함수, 요게 수요 공급 곡선이라면 수요량이 얼마죠? 아까 저기 수요 함수로부터 수요량이 5000 빼기 500P 수요량이죠. 공급량은 500P. 같을 때가 균형이다 이거지. 요거 풀면 가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도출된 가격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면 수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도출되는 것이고,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곡선, 공급곡선 식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들의 수요 가격은 이렇게 되겠죠. 1000 빼기 500분의 1 Q가 되고요. 공급자 지불 용의 가격은 요게 되죠. 500분의 1의 Q 이꼴 놓고, 그럼 이번에는 먼저 수량이 계산되겠죠. 균형 거래량. 그 다음에 요게 얼마 계산되게 되면 대입해서 가격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지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 공급 함수로부터 곡선식 도출하고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보시고 균형으로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여건 변화죠. 예. 이것도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돼 있어서 시장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돼 있고,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한 거죠. 시장 수요 곡선 도출됐고요.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자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서 도출된 거죠. 이게 시장 균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 공급량이 같고 수요 가격 공급가격이 같아서 이렇게 균형이 딱 성립돼 있으면 여건이 변화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건, 수요 측 여건. 자, 여건 낱말의 뜻이 뭐죠? 그렇죠. 가격 이외에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들. 이게 수요 측 여건이고, 공급도 가격 말고, 그렇죠?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이 공급 측 여건이 되는데, 자, 기억나는 대로 복습 한번 할까요? 자, 소비자들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에 영향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컴, 웰스, 소득과 부. 그 다음에 이게 엑스제더, 그러면 관련재화, 가격이 있겠죠. 관련재라고 하면 대체재, 보완재. 자, 그 다음에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테이스트, 유행, 선호. 그 다음에 expectation price, expectation income. 잘 기억하셔야 돼. 복습. 그 다음에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을 모두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넘버 있겠죠. 소비자들 숫자. 우리 마을에 한 명이 더 이사 왔다. 그러면 시장 수요는 더 많아지겠죠. 등등. 요거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가십시다. 소득이 증가할 때 두 가지죠. 얘가 정상재냐 열등재냐. 정상재는 어떻게 될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죠. 자,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은 뭐지?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수요 측 여건, 수요 증가, 더 소비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측 이동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수요 곡선상 변화는 우리가 수요량 변화라고 하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내리면 증가하고 여건이 변화하면 수요 변화. 요건 좌우 이동이 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재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만약에 열등제라면 어떻게 됐죠? 열등제라면 수요 감소하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일정 가격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거지. 그렇지? 요거 관련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거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대체제는 어때요? XY가 대체제다. 두 개 바꿔 소비해도 되는데 Y 값이 오르게 되면 X 수요는 감소, 좌측 이동할 거고, 만약에 얘가 보완제라면 동시 소비해야 되는 거야. 그럼 보실까요? Y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죠.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이 줄어. 그러면 동시에 소비해야 하는 X제 수요가 감소하겠지. 요거 우리가 많이 다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행 선호도가 높아지면 많이 하게 되고요. 가격과 소득에 대한 예상, 요거 중요하죠. 경기 회복이 돼서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미리 사줘야 되지, 미리.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 요거부터 먼저.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그렇죠? 미리 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요거 팬데믹 끝나고, 이거 이제 경기 회복되고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아직 실제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좋아진다는 예상만으로도 수요가 증가했었다. 그거죠. 요거 소비자 숫자는 아까 얘기 말씀드렸고. 수요 측 여건,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죠. 갑시다. 공급. 개별 공급자 공급 곡선 수평 합이 시장 공급이 되는데, 근데 요거 우리가 공부할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죠. 공급 측 여건 변화, 가격 말고, 그렇죠? 영향 주는 거, 공급 측면 영향 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알죠? 완전 경쟁 시장 머리 떠올려 보여? 그러면 공급 곡선은 뭐죠? 한계 비용이 되는 거죠. 공급 곡선 비용이란 말이에요.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전부 수평 앞에 놓은 게 시장 공급이니까 비용 변화 요인이 공급 변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럼 가보십시다. 하여튼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오르는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얘가 비용을 보여주는 건데, 코스트. 비용이 인상되면 어때요? 똑같은 생산해도, 그렇죠? 생산비가 증가했다면 원래 가격 수준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게 되죠? 그러니까 공급 측면 변화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이 오른다? 상방이동. 원래 가격 중심으로 보면 공급이 감소, 줄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오르게 되면 공급 감소, 공급 곡선 상방 좌측 이동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비용 증가 요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각종 요소 가격, 임금, 이자 이런 게 오른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요즘처럼. 그러면 공급이 줄게 되는 거죠. 임금 오르고 이자 오르고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니까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급이 줄게 되죠.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변화 말고 다른 요인도 있겠죠. 요거 예상인데 여기는 expectation price만 보면 돼요. 공급자들이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그럼 공급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지금 이 가격을 받고 이렇게 팔고 있는데 오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소비자는 미리 사려고 하고 공급자들은 안 팔려고 하겠죠? 왜?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하면 공급을 줄이게 된다. 이게 사재기죠, 사재기. 매점 매석. 그러니까 소비자는 사재기, 공급자는 매점 매석. 뭐 이런 말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를 것 같으면 공급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자 숫자 하나만 보면 이건 시장 공급이 증가하겠죠. 동네 슈퍼 하나가 더 생겼다. 그래서 이거 아주 우리가 중요한 얘기 간단하게 봤어요. 시장 균형이 형성이 됐는데 수요 측, 공급 측 여건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수요 공급이 변화하게 된다.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번 문제 한번 상황을 볼까요? 문제가 지금 보면은 잼과 버터, 잼의 원료는 과일이고 버터의 원료는 우유다. 그리고 잼과 버터는 대체제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잼 시장 그려보고 버터. 그러니까 여러분 식빵 사다가 드실 때 잼 발라 먹냐 버터 발라 먹냐? 아니 난 버터는 죽어도 안 먹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대개는. 잼 발라 먹을 수도 있고 버터 발라 먹을 수도 있고 서로 대체제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잼의 원료는 과일이고 버터의 원료는 우유다. 그래서 상황을 잘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근데 원인을 똑바로 해봐라 이거지. 원인을. 그러니까 아우 이거 아주 문제가 골치 아픈데요. 가는 버터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대. 버터의 요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버터 여기네요. 버터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 요거보다 이게 많아졌다 이거죠. 그리고 잼의 균형 가격은 올랐다. 잼의 요게 균형 가격인데 이건 올랐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가부터 먼저 보죠.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버터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던 얘기는 버터의 수요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얘가 증가하려면 공급이 증가해야 되겠지.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이걸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잼의 경우는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얘가 오르려면 수요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공급이 감소하든지. 그러니까 시장 균형 가격이 오르려면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둘 중에 하나죠. 거래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변화가 생기겠죠. 이게 가야.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변화를 그 밑에 보기에서 찾아보자 이거지. 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요, 정답이 1번이야. 나머지는 제가 다 해설해 놨습니다만 정답이 1번이니까 이것만 보도록 하십시다. 자, 과일 가격이 올랐대. 과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뭐죠? 과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과일은 잼의 원자재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 셈이잖아요. 과일 가격이 올랐다. 얘 비용이 증가했어. 그래서 공곡선 상방이동 공급 감소잖아요. 요거 그렇죠? 가격이 올랐겠죠. 그래서 과일 가격이 오를 때가 1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2, 3, 4, 5가 있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그렇죠? 다 분석해가지고 가 부분에 요 변화를 챙겨봐야 되겠죠. 저는 요거 정답 하나만 갖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 볼까요? 나의 변화는 지금 잼, 버터인데 버터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대. 그러니까 요건 똑같으네요. 요건 똑같아. 나의 경우 요건 똑같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잼의 균형 가격이 내렸대. 이번에는 나의 경우는 균형 가격 내렸고 요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균형 가격이 내리려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감소하든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리겠죠.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역시 이제 나로 기록된 거 보기 5개를 전부 검증해 봐야 되죠. 나 봅시다. 우유 가격이 내렸대. 여기. 그럼 우유 가격이 내렸다고요?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네요. 버터의 원자재가 우유가 되죠. 얘가 내렸으니까 버터 비용이 감소했겠지. 비용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공급이 곡선이 하방 이동, 공급 증가하게 되니까 이게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번, 3번, 4번, 5번을 일일이 다 한번 해봐라. 이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설 보지 말고 해설 막아놓고 일일이 5개를 한번 전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5번 해봐야 되니까 귀찮죠. 그렇지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죠? 수요 공급 간단한 변화 문제라도 아주 복잡하게 다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3장 수요 공급 이론에서요, 보충 조금 더 추가해서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충 문제라고 해놓고 3번 문제 보잔 말이에요. 보충 문제 여러분 관심 가지고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과, 배 수요 함수를 추정한 식이다. 수요 함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배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보세요. 사과의 수요 함수가 0.8
빼기 0.8PA죠. 가격이야.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과 수량 다 도출되어 있는데 사과 수요 함수입니다. 근데 요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어. 0.2의 PB 플러스 0.6의 I.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수요 곡선을 그렸을 때 이건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변화해서 변화하는 거, 가격이 변화해서 변화한다. 이게 수요량 변화죠. 근데 이게 뭐예요? B의 가격이나 I가 변화한다. 지금 B는 사과입니다. 아니지. B는 배. 요거 소득이 돼요.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수요 측 여건이란 말 했죠? 여건에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건이 포함되어 있는 수요 함수다 이거지. 그럼 이제 금방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 요거는 여건 일정 불변. 여건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 거고, 아까 봤듯이 여건이 변화하면 어때요? 가격 그대로더라도 수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건 변화를 함수를 이용해서 공부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배 수요 함수는 QB인데 얘는 1.1 빼기 1.3의 PB 요거 배 가격이죠. 여건이 포함되어 있어. 시계 0.25의 PA 요거 사과죠. 소득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에서 계산 문제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의 수요 곡선 그림 그려놓으면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만 본 거죠. 요것으로부터 수리적으로 도출이 돼요. 절편이 0.8이고 기울기가 0.8 되는 수요곡선. 이게 0.8이죠. 절편이 0.8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0.8이 되는. 근데 만약에 배나 소득이 변화하면 어떻게 될까? 자, 함수식을 보고 연습을 해보잔 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사과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배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 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과 수요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 곡선 상에서 만약에 사과 값이 10원 오르면 배 가격이 10원 오르면 사과 수요가 2개 줄어든다는 얘기죠. 배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은 주어져 있는데요. 배 가격이 10원 오르면 요 식으로만 해석해 봐. 그러면 사과 수요가 2개가 줄어드는 거죠.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2개가 줄어들어. 그림으로 보면 좌측 이동이죠. 그 다음 소득. 지금 현재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소득이에요. 소득이 10원 증가하면 어떻게 돼? 식 0.6개죠.
지금 현재 이 상태보다 6개가 증가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정확히 보면. 그럼 이제 갈까요? 배 가격이 오르자 사과 수요가 줄었다. 둘의 관계는 대체제죠. 두 개 뭐 사과 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배값 오르면 사과 먹고, 그렇죠? 그래서 배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배를 먹어요. 사과 수요는 이렇게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서로 대체제가 되는 거고, 소득은 이 식으로만 볼 때 10원 증가하게 되면 사과를 6개를 더 먹어요. 정상제죠. 이렇게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요게 사과인데요. 배도 볼까요? 배도 똑같죠. 배 요것만 보면 절편이 1.1이고 기울기가 되는 이게 배의 수요 곡선이 되는데 마찬가지네요. 사과값이 10원 오른다. 사과값이 10원 오르게 되면 2.5개죠. 2.5 줄어든다 이 말이야. 지금보다 마이너스 2.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과배 대체제 확인됐고, 배도 정상제겠죠. 왜? 소득이 증가할 때 플러스가 되니까 10원 증가하게 되면 7개 더. 이렇게 수요 변화라는 개념이 이거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함수식을 볼 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그리는 거고, 가격 이외의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지금 본 것처럼, 그렇죠? 수요가 변화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함수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럼 다른 거 보면, 자, 모두 정상제죠? 둘 다 보완제죠? 아니지, 대체제죠? 잠깐만. 잠깐. 뭐 이상하다. 그렇죠. 사과값이 오르면, 아이고. 그렇죠. 그냥 상식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했네요. 지금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어떻게 돼? 배와 사과가 보완제인 경우가 되죠. 보통 경우 어떻게 돼? 사과값이 오르면 비싼 사과 대신 배값이 오르면, 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비싼 배 대신에 사과를 먹게 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는데, 자, 제 앞에서 설명을 다시 보완할게요. 이게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아까 보면 어떻게 돼요? 배 가격이 오르면 배 수요량은 줄겠죠. 자, 보세요. 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배 수요량이 줄어. 근데 사과도 안 먹어. 사과 수요도 줄게 되니까 이 문제는 깜빡 속았네요. 보완제죠. 사과와 배를 동시에 먹는 사람인가 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보완제입니다. 아까 제가 그냥 사과 배 관계 그대로 놓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대체제. 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과 더. 이게 대체제. 이게 일반적인. 여긴 지금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정상제죠. 소득 앞에 플러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수요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뭘 보면 될까?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가격과 수요량. 마이너스니까 오르면 감소, 내리면 증가. 여기도 마이너스. 가격과 수요량이 마이너스 관계야. 수요법칙 성립하죠. 우하향하게 되죠. 4번. 이건 뭐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수리적으로 볼 때 뭐냐면 사과, 배 모두 가격,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이다. 그 말은 뭐야? 가격, 배 가격, 소득이 제로이더라도 어떻게 돼요? 무조건 0.8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릴 때 뭐가 돼? 이 모든 게 제로이더라도 절편이 되는 거죠. 모든 가격, 소득만 할 때 제로가 돼. 여기도 공급 곡선 절편이 1.1이 되는 거죠. 가격이 제로이더라도 1.1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수식을 가지고 수요 측 여건이라는 개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변화할 때 두 재화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재화의 속성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아까 실수했는데 제가 마이너스니까 오르면 감소, 보완제죠. 오르면 증가, 그러면 대체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호를 보고서 대체제, 보완제 여기를 보면 이게 플러스니까 정상되죠. 만약에 마이너스 부호라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오히려 줄게 되죠. 그 열등제가 되겠지. 그래서 부호 가지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함수로 이렇게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제가 보충 문제 실어 놓은 것은 그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시간이 꽤 됐네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4번 문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십시다. 근데 제가 이제 교재에 보면 보충 문제를 많이 실어 놓지는 않았는데 이 보충 문제를 가지고서 기본적인 거 아주 필수적인 문제만 제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충 문제 특히 관심 가지고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